오랜만에 만나는 두 사람 한꺼번에 초대한 게 참 오랜만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조사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두 분과 이제 정치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박형준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시장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혐의는 이제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죠? 네. 하나는 이제 자녀 관계인데 그 자녀 관계는 무혐의 처분이 내린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단체들의 명단 작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뭐 어쨌든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박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다른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뭐 이제 고발 건들이 있는데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무혐의 처리 다 무혐의 처리가 네. 됐어요. 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충격적이에요. 음. 와, 왜냐면은 뭐 예컨대 딸은 결혼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조금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의 딸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 의혹들은 여전히 적어도 대중적 수준에서는 좀 남아 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뭐 이제 법적인 판단 하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이해는 되지만 대중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은 좀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고. 당시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 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홍대 미대에 아예 원서도 안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네. 그 자체는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그리고 그 거짓말이 선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한다면 저는 이게 최소한 다루어는 볼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검찰로서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대박인 의혹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것들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적어도 4대강 그 사찰 의혹 그 문건 그 부분은 저는 거의 빼박에 가까운 네. 예, 예. 그런 사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뭐 자기의 그런 그 결제 라인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뭐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자녀 관계는 이제 우리가 대학에 있으니까 그죠? 대학에서 그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모든 서류들을. 근데 그 기간을 지나서 없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뒤져봤는데 없다라고 하는 건지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아니요, 있는 사실은 확인이 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네네. 문제는 그게 박형준이 굳이 인지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계가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네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저는 좀 우리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무혐의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보도를 보니까 뭐 검찰에서는 의붓 딸은 직계 비속이 아니라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딸은 딸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제 기소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안에는 이제 선고가 된단 말이죠. 예, 공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3월 9일 이후에 1심 선고가 난다면 이 문제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뭐 항소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6월달까지 다 끝까지 가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완전히 마지막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뭐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네네. 현직 그 광역단체장 관련된 건들을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혹 속에서 완전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이 다음 공천에서 상당한 부담을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근데 우리 높다. 국민들하고 시민,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디테일한 것도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에서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유야무야되고 어떤 사건들이 적극적으로 파헤쳐지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건가? 예, 예. 다시 말하면 사법이 힘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우리 현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네. 아예 안 되도록 돼 있죠. 하급심에서 네. 집행유예 이해, 네. 그러니까 특히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공천 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이 무조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좀 그럼 이제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좀 저는 무죄자 굉장히 유죄가 에러를 겪을 굉장히 가능성이 중요하게 높다고 지금 네.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당처럼 당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일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 당규는 바꾸기가 굉장히 네, 저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네.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어느 당이든 간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네. 정말 그 조삼모사처럼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대장동이 거의 뭐 모든 걸 다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의 대장이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고 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쪽으로 이슈를 몰아가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여쭙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는 정면 돌파를 해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는 거고 그 개인이 근데 저는 개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재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여당의 현실적인 대선 후보 그것도 네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힌 후보를 흔들려면 굉장한 정도의 저는 물증이 존재를 해야 흔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밝혀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아마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혹 뭐 이런 수준에서 저는 뭐 꼬리 자르는 방식으로 덮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안 그렇다라고 보는 것보다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 상관이 되어 있고 또 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250만 원 주고 다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걸 남기고 그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돈이 그리고 뭐 한 사람이 50억씩 주는 게 7인이라고 이런 사실 자체가 어쨌든 그 모든 꼭대기의 결정권자가 이재명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유권자가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이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근데 그분이 뭐 딱 그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이재명 누구냐?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정말 한다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의 취직이라고 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고점으로 덮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이게 이재명 지금 후보와 관련된 이런 부동산 개발 의혹이어서 사실 예. 되게 좀 침소붕괴되고 있는 느낌도 좀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LCT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을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의 규모도 만만치 않게 더 커져. 네.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다 묻혔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개발 과정에서 네네. 그런 동일한 의혹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재명 집사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의지를 보면은 본인이 어떤 대통령까지 바라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마지막 종착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돈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큰 어떤 사업을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묻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건데 예. 그런 거를 미리미리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큰 국정을 맡았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토금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어떤 정책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할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장동 의혹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 이건 어떤 의미를 시사한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을 사실은 이런 대선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접근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국민적인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코멘트 하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옳지 않은 유튜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이게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이라든지 아니면 확증 편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하여서도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거래로 보는지 아니면은 없다고 보는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라 한 거는 특검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보십니까?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특검은 어차피 요구를 해도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와중에서 대선 과정에서 특검 가자는 이야기는 사실 대선을 그냥 내놔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그 자체가 선거에 그냥 뭐 엄청난 영향을 엄청난 미치고 영향을 끼치는 특검을 거. 갖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간데 여당 후보의 한 10% 포인트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대형 정말 근데 이슈죠. 요즘 저 근데 이제 우리-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시민,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방금 멘트를 하신 것처럼 특검을 가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고 그러면 검경이 협력해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거는 안 주느냐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 특검도 저기 우리 저 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도 네.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또 네. 박영수 특검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특검으로 해서 해소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말씀도 이제 맞아요. 특검을 검찰과 반대하고 경찰이 검경이 하라고 했는데 다른, 그러면은 이거는 네, 그러면 조사를 다르겠냐. 대충 한다는 얘기냐 네네.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참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네, 네. 한꺼번에 그냥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직 유지한 채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이제 좀 이런 공방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여야 둘 다 무슨 득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네. 일부 당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사활적 이해가 걸린 부분이어서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위치를 자기가 잡지 않고서는 저는 뚫고 나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명확하게 나는 할 바를 다 했고 내가 철저하게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렇지만 내가 정유도 그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은 다했다. 이 부분을 네네. 명확하게 저는 프레임화 시켜서 나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나가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게 네네. 아니면 피한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후보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말의 버릇인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이시라고 그렇게 해도 엮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볼 적에는 와 하지만은 대개의 분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뜬 얘기, 희화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밀도가 있는 그런 얘기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낫지. 예. 몇 번의 발언을 보면 전부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진중하게 가져가야 예, 조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왜냐면 대선 후보기 봅니다. 때문에 네. 그 대선 후보 얘기를 할게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출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거는 뭐 더 이상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네, 오늘 그리고 승복했지. 승복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일련의 과정을? 저는 뭐 그런 과정이 저는 근데 이낙연 후보가 후보 자체가 저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 특히 이제 현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이재명 캠프와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저는 상당한 지분 싸움이 한 며칠간 근데 경선 불복 네네. 관련한 논란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뭐 이제 그 판단으로 가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약간 아직도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감정적인 선이 너무 깊게 파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무난하게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렇죠. 이 어려운 대선을 넘어가기 힘들고 아마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문제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1대1로 붙는 상황에서는 원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무효표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당헌 당규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간 그런 부분도 해석에 있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과정이 네,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네. 그 손바닥에 왕자를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할까라는 정치 생각이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역시 이제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표를 굉장히 의식을 하는데 이 왕자를 새기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인 센스 자체가 과연 있는 거냐라고는 의문점을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예, 예. 근데 이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대통령 후보가 보이는 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뭐 잘 안 지워졌다고 뭐 또 한때는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잘 안 지워지면 그거는 락서를 써서라도 지워야 돼요. 아, 신문 좀 기사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기자들이 실제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지워지는가 해봤다 하더라고요. 잘 지워지죠. 왜 그러는지. 근데 아니, 이제 근데, 그러면서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상대적으로 그 반사 효과를 엄청나게 얻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뭐 이렇게 양자 대결할 때 과연 윤석열이라는 그 큰 카드를 과연 나머지 후보들이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신기한 거는 지금 현재 그 표를 보니까 2030의 그 표심이 네. 상대적으로 홍준표 쪽에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시원한 느낌은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바랐던 부분들이 사실 안 되니까. 너무 허지부지되고 네, 초점을 네, 잃어가면서 저는 그쪽으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내놓는 것들이 명확하게 선을 가르고 프레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네. 선들을 잘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병역 문제에 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것들을 네네. 잘 저는 구분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입장을 보수와 진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그런 유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혹할 수 있는 뭐 그런 저는 대단히 전략적인 접근들을 홍 후보가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게 경선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좀 저는 자꾸 원래 만들어놓은 그 선들을 조금 그러니까. 흔드는 스스로 흔들고 네, 조금 네, 능력 없음을 그런 것 보여주는 같아요. 면들이 자꾸 네. 나타나고 생각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되게 요리를 할 것 같은데 요리를 못 해내는 그런 면들이 조금 오히려 보여서 윤석열 저는 오히려 후보에게 약간 동정어린 시선이 더 갈 수도 저는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좀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좌충우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보니까 조금 그게 뭐든 간에 자기 모습과 자기의 방식 이런 것들을 약간씩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마지막 경선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윤 후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야 공이 여의도와 상관없는 분이 붙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쪽은 여의도와 상관이 없고 한쪽은 여의도와 상관이 있는 분이 붙게 되는 건지 이런 포인트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사실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이 좀 있는 후보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소개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 경선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힘을 쓰지 있거든요. 못하고 그분들은 뭐 양쪽 눈치만 지금 보고 각각 나누어서 양쪽 편먹기 하는 눈치만 것 같더라고요.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단히 중도 확장성이 있는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내놓지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컨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혹은 끌려갈 인력권에 있는 중도층들이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환상이 조금 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협인해 가기에는 아직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근데- 것들이 전혀 이제 좀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이지 네, 않을까. 네. 근데 명확하게 지금 대선 이 경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 경선 과정에서도 중도층 흡수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렇죠. 홍 후보는 완전히 보수. 집토끼 네. 관리식으로 가고 네,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두 원희룡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설 자리가 사실은 네, 네, 네. 굉장히 포지션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도 아마 마지막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예. 또 원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의 과정보다는 우리가 이제 본선의 과정인데 사실은 경선의 과정에서도 국힘이 생각했던 거는 안에 있는 유승민, 원희룡, 뭐 홍준표 후보까지 해가지고 일단 경선에 이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윤석열 후보와 그랬죠. 함께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중도에 윤 후보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잘 안 됐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제대로 먹힌 전술이냐라고 하는 거는 또 그쪽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은 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토론회에서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그걸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적절하게 치고 네, 빠지는 맞아요. 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시니까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윤 교수 그리고 부경대 차지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께서 뭐 정치 이야기할 때 뭐 토론회든 뭐든 간에 제발 좀 정책 좀 제대로 내달라 하셨는데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갈치 아침에 17,745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